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선 후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회의를 열어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국회 부의장에 대한 공천을 취소해 수습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목발 경품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정봉주 서울 강북을 후보에 대한 거취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자세한 얘기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공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우택 국회의장 공천을 취소했어요. 정우택 21대 그 국회에서 그 국회 부의장 네. 하반기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제 공천이 그대로 진행이 돼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육선 의원이 되면서 의장직도 노려볼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달 중순경에 돈봉투를 수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공관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것이 공천 취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돈봉투를 수수한 것이 그 CCTV 화면에 잡혔지만 결국 그 없는 곳에 가서 이미 돌려줬다라는 정황을 이제 파악했다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조금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보좌관과 그 업자 사이에 그 통화 내역이 공개가 되면서 그보다 더한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 그리고 도덕성 기준으로 볼 때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초강수로 공천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김연아, 1호 후보에 이어서 세 번째로 공천 취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강한 결정을 내린 것에는 아무래도 충청권의 그 타 지역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돈봉투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부패 의혹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공천 취소. 저는 공천 취소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논란이 지금 한두 가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분을 공천을 유지했을 때 국민의힘 전체 선거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처음에는 CCTV에 안 보이는 것을 돌려줬다고 했는데 지금 그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의 발언이 자꾸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도 나오고 있고 문자도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조사가 안 됐으니까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들로 보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빨리 이걸 정리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이제 부정부패라고 하는 이미지가 국민의힘에 씌워질 수 있어서 그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빨리 결정한 것 같고, 저는 결정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정우택 부의장이 반발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총선 전체 판도에서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빈자리를 채울 때 같이 경선했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 경선 상대가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선 결과에도 상당히 그 주목이 됐었거든요. 과연 누가 네. 이길 것이냐. 그랬는데 아무래도 치열하게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그 대결을 하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통합 선거 운동을 할 때 있어서 조금 그 통합적인 측면이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공관위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자면은 경쟁력 기준으로 볼 때 그 서승우 전 충북 행정부지사, 이분은 이 지역구는 아니었습니다. 옆 지역구였는데 청원 지역구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경선에서 이제 진 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지역구에서 경쟁력을 따져 보니까 이분이 더 우월하겠다라는 판단하에 이분으로 단수 추천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 추가해서 더 질문드리면, 이해운 전 의원과 김영동 의원이 이제 경선에서 승리를 하긴 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접수됐어요. 좀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공천이 확정이 되게 되면 비대위에서 이것을 이제 추인을 해야 네. 확정이 되게 되는데 이 두 분의 경우에는 이미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추가 조치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의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 경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중성동 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그 지지자들 모임에서 그 단체 대화방을 보니까 20대는 마감이 됐으니까 3, 40대라도 이제 뭐 연령을 좀 이제 속이려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관측이 됐다는 것이고요. 경북 안동의 경우에는 김형동 비서실장입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분의 경우에는 그 상대 측인 김의승 전 서울시 부시장이 그 상대 측에서 그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네. 이의 제기가 일단 된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경우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또 다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운 후보와 김영동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뭐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죠. 왜냐하면 의견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뭐 떨어진 분들이 이의를 제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두 분의 공천을 또 취소했을 경우 이분들이 또 반발을 또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가 좀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공천하기 전에 좀 면밀히 따져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그게 아니고 공천이 끝난 뒤에 여러 가지 논란이 돼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이제 다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분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관위는 아마도 이제 가능하면 그 공천을 취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고는 할 거예요. 그러나 불법적인 요소가 만약 있었다고 하면 정말 재조사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또 이제 공관위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게 공관위 그럼 제대로 관리를 했느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 불법적인 요소가 지금 이의 제기한 분들의 말처럼 있었다면 그거는 바로잡고 가는 게 맞겠죠.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또 안타깝게 또 뭐 불합리하게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공관위가 재량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더 악재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 문제도 논란이 좀 되고 있고, 뭐 앞서서 뭐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빠르게 공천 취소를 했는데 이 설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미적거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납니다. 도태우 후보나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부 얘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좀 얘기를 해주시죠. 글쎄 그 설화라는 것이 이제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고 네. 이것이 없었으면 물론 좋았겠지만 만약에 있었을 경우라도 이것을 공천 취소할 사안인가에 대한 판단 여부가 아마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봉주 후보와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사실상 그 과거 수도권에서 뭐 6석 하기도 힘들다라는 위기론이 제기가 되면서 한 비대위원장이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상당히 한 비대위원장의 이제 개인기에 상당히 좀 의존을 해서 당이라던가 혹은 국정 지지율 같은 것이 처음에는 좀 디커플링이 됐다가 나중에는 그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지금에 와서는 조금 그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 있어서의 좀 타이밍상의 문제 내지는 정무적인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바른 판단이었나라는 의문 제기가 당 내에서도 있는 것이고 특히 수도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입장인 것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도 5.18 관련 했던 발언 같은 것들이 중도나 혹은 뭐 호남 측에 계신 분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라는 점을 의문시했기 때문에 재검토 요청을 다시 공관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검토 요청이 있었을 당시에만 해도 이게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진 분들도 상당히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이것이 경론 끝에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좀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문제가 심각하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출국은 이건 정말 국민적 분노를 막 끌어올리는 일이에요. 이건 정말 여당에서 하지 말아야 됐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선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같은 경우에 아직도 의혹이 완전히 풀렸다고 보지 않고 있고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제 중심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그것도 출국 금지돼 있는 사람을 이의 신청 받아가지고 하루 만에 풀어주고 그걸 또 내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정부에서는 그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국민적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그리고 출국금지 돼서 조사를 받고 있으면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굳이 그렇게 빨리 보냈어야 됐느냐. 또 한 걸음 더 이종섭 전 국방장관 아니면 호주 대사를 할 사람이 없는 건가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뭔가 도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 저는 뭐 지금이라도 물론 이제 대통령실은 명확하게 뭐 돌아오는 거 없고 취소할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국민의힘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특히 선거를 뛰는 후보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이슈 하나가 지역구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너무 불안해할 수 있다. 뭐 앞에 자막도 나가지만 나경원 후보나 이상민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좀 토로하고 있단 말이죠.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타이밍이나 정무적 판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마치 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시켜서 호주로 도피시킨 것과 같은 이런 프레임을 야당에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전혀 그럴 이유는 없고 또 그럴 방법도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밝혔다시피 호주 대사관 하면은 그 주소가 뭐 인터넷상에도 다 나와 있다시피 하고 또 특히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경우는 민주당에서 지난 9월에 고발을 했고 공수처에서 이미 작년 12월부터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근데 한 달 단위로 갱신이 된다 그래요. 12월부터였으면 1월, 2월, 3월에도 갱신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도대체 그 사이에 공수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사이에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권 남용이자 어떻게 보면 인권 탄압의 측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 호 간의 그 방산 관련해서 현안이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호주 대사가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한없이 공석으로 놔둘 수도 없는 형편이었고 그래서 일단 출국을 했고 출국 전에 수사를 받았고 또 4월에 공관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언제든지 본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굳이 이 출국 시점을 이렇게 한 달여 정도 총선이 앞둔 시점에 해서 문제시 되도록 할 그런 여지가 꼭 있었어야만 했나라는 아쉬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이종섭 그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된 걸 몰랐다고 그래요. 그럼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하는 건데 왜 신청을 하면 그거 자체를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인사검증은 제대로 됐는지도 문제고요. 한 번 수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이 직접 갔어요. 자진 출석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환을 안 했는데 자진 출석한 이유가 본인이 이제 이의신청하고 그걸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진 출석해서 뭘 제출한 줄 아세요? 최수근 상병 관련된 순위사고 끝난 뒤에 새로 만든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갔어요. 거기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업무수정은 폐기됐다고 그랬어요. 뭘 조사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한 번 조사로 끝나겠습니까, 그게? 한 번 조사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풀립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호주 대사로 가 있는데 소환해서 다시 불러가 조사를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들어올 수도 있겠죠.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고 또 대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쉽겠습니까? 그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냐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고 하면 굳이 왜 이종섭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호주의 대사로 갔던 분들의 급을 보면 외교부의 실장급 정도가 갔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장관급이 호주 대사로 간 적도 없었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종섭 전 장관을 보낼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을 그것도 출국금지가 돼 있는 분을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분을 대사로 임명할 필요가 있었냐 하는 부분도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분을 이렇게 대사로 임명해서 내보내는 것은 국민들의 관점에서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호 간의 국가 안보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긴밀한 관계에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아태 전략 차원에서 호주가 상당히 그 안보 전략상 중요한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방산 수출에 있어서 긴급한 현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의 경우에는 기존의 그 방산 관련해서 이미 현안을 진행해 왔던 연장선상에서 호주 대사로 나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그 출국 금지에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와는 그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그 차규근 그 출입국 관리소장인가요? 지금 그 조국 혁신당으로 입당을 한 이분이 아마 이의를 제기한 모양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대통령실에서나 혹은 법무부에서도 이 출국 금지에 관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서 작성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뭐 팽팽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앞서서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네. 다른 부분은 의견이 서로 다 나왔어요. 한 가지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공수처가 그동안 왜 그러면 시간을 끌고 수사를 안 했느냐, 빨리 했으면 이런 일 없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한 부분은 저도 의문이에요. 왜 수사를 안 했는지는. 근데 수사를 안 했다고 해서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공처장 임기가 끝난 뒤에 공수처장을 대리했던 분이 논란이 돼가지고 또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공수처장이 지금 공석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장 임기가 끝나고 나간 뒤에 새로운 공수처장이 아직 임명이 안 되고 있고 후보만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대리를 했던 사람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본인이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수사가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수사가 안 이루어진 부분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수사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의 접근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에 대한 수사나 아니면 지금도 말씀한 그리고 또 최근에 박정훈 대령 재판에 이분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변호사들이. 근데 이게 만약에 이분이 안 나갔으면 그분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박정훈 대령의 재판과 최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증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사로 가 계셔가지고 제가 볼 때 출석도 못 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굳이 나가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를 마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입니다. 정봉주 후보에 대한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목발 경품 발언 이후에 사과하면서 분위기는 좀 계속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사과한 거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 역시도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 문제가 이제 목발 관련 그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저는 네. 뭐 그런 발언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쨌든 그 발언이 있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처음 발언은 그래도 뭐 그 정도 발언을 예전에 했던 이고 사과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도망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다는 부분. 또 하나는 또 다른 영상이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 입장에서 이거를 계속 괜찮다고 넘어가시는 상황이냐 이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검토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고요. 이게 또 이제 언론에서 계속 다른 영상들이 나오고 뭐 욕설하는 영상 이런 영상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쭉 밀고 나가서 어떤 형태로도 뭐 그냥 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아마 지도부나 아니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는 것 같고 이게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모종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번 총선 치르려면은 이와 같은 폐륜적 망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히 국회의원 후보로 본인이 나서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인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요. 이런 게 바로 폐륜 공천입니다. 공천의 결과가 이와 같은 폐륜적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뭐 국민의힘 보고 폐륜 공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이 상황 인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대표가 어제만 하더라도 아주 오래전 일이고 즉시 사과를 했고 영상을 삭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마치 실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사과를 했다는 것이 당사자라고 지칭했던 분이 자유한국당의 이종명 의원에게 사과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목함 지뢰 그 사건 피해자인 두 분, 김종원 상사나 하재원 전 하사한테 했다는 것이 아니고 네.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했다는 것을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내놓고 뭐 본인이 자숙하겠다, 뭐 공식 선거 운동을 하지 않겠다 이런 걸로 해결될 사안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또 이 대표조차도 이와 같은 상황 변화를 좀 인식을 하고 아마 곧 모종의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만약 모종의 결단이 나와서 공천이 취소되는 수순이 간다면 거기에서 이제 상대가 박용진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박영진 의원이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안규백도 위원장 아닐 가능성 얘기도 내비치는데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공간에서 결정할 문제죠. 아까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네네. 그때 다른 데에서 왔어요. 다른 데서 네. 왔잖아요. 그것도 다른 데서 떨어진 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간에서 결정을 하는 문제예요. 아하. 그러니까 반드시 예를 들면 경선을 두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이 만약의 경우에 뭐 이건 결정된 문제가 아니니까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분이 이제 출마를 못하게 되고 공천이 취소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다음 사람 해야 된다는 룰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공간이가 판단할 겁니다. 어느 분이 경쟁력이 있는지 뭐 어느 분이 이 지역에서 정말 국민들 또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판단해서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한번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도태우 후보를 공천 취소를 결정을 좀 전에 내렸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 설화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네요. 그렇죠. 뭐 부담감이라는 것보다는 그것은 이제 표면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5.18에 관한 인식, 뭐 역사 인식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 상식에 관한 그런 문제 이런 차원에서 바로 이분이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원칙적으로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이 도태우 후보에 관해서 재요청 검토가 있다고 했을 때 다른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아마 이것은 국민적으로도 환영받을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후에 이것이 이제 번복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것은 당에 대한 부담, 총선에 미칠 영향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물음이 제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바른 결정을 재빨리 내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네, 뭐 당연히 저런 경우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일 호남을 가잖아요. 예. 그게 엄청난 이제 부담이 됐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공천 취소를 안 하고 호남에 가면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거거든요. 그리고 호남이라고 하는 민심이 그냥 단순히 호남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수도권에 이런저런 호남 출신들이 많으시고 그 전체 민심, 특히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공천 취소한 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내일 호남 가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호남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발언 자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설화 얘기하니까 오늘 아마 내일 아침에 많은 신문에서 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충청 지역을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윤 정부가 잘했다 싶으면 2번 찍던지 집에서 쉬십시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게 앞에 부분이 잘린 건데요. 잘렸습니까? 네, 앞에 네, 이 부분이 뭐라- 아마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앞에 뭐라고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의도가 의미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열심히 나와 투표를 해주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 뭐 앞에 뭐 정확히 지금 그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도 지금 말 못 찾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오셔가지고 투표를 해달라 이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말만 딱 끊어내면 마치 이제 집에서 나오지 말라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되냐면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정치 잘했다, 나라 살림 잘했다, 살만하다, 견딜만하다 싶으면 나가서 열심히 2번을 찍던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 집에서 쉬는 것도 2번 찍는 것 같다. 현상을 변경하려면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다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견딜 수 없다, 못 살겠다, 앞으로 다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행동해서 1번을 찍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그러니까 팩트입니다. 그렇죠. 현 상황을 변경시키려면 나와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달라 네.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이제 그 앞부분의 말만 딱 끊어내면 네. 마치 투표를 하지 말라는 걸로 들리는데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이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하다 보니 아하.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그 정동영 당시 그 의장이었나요? 네. 그 60 넘은 분들은 나오시지 말라 그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찍하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찍이라는 단어가 이재명 대표 마음에는 이렇게 딱 각인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항상 표현을 하실 때 2번 찍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투표권이라고 하는 것은 참정권, 헌법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집에 있으라 마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바른 처사인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예. 민주당의 이제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역 교체율이 꽤 높은 편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친명이냐 비명이냐 나눈 것도 있겠지만
일단 혁신한 공천이었다라는 것이 스스로의 평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비교해보면 현역 교체율이 거의 한 40% 이상이 되는 걸로 지금 민주당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사실은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실망감이 크고 현역 교체를 해달라는 요구가 높습니다. 네. 거기에 부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회가 늘 새로운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변화를 꾀해야 돼요. 물론 다선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다선한 분이 너무 많으면 국회가 변화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혁신 공천은 결국 많은 사람의 그 인물 교체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지금 공천이 끝나고 나니까 현역 교체율이 높아졌다는 점 이런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는 어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볼 때는 아 민주당이 그래도 현역들을 많이 교체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공천 마무리 내용을 보시면서 현역 교체율이 높다는 것은 물갈이로 흔히 인식되기가 쉽죠. 뭐 지난 총선에 비교해봐서도 현역 교체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현역이 교체되고서 새물로 들어간 분들이 주로 친명 내지는 찐명이라는 분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겠죠. 사실상 이번에 그 하위 20%로 지목됐던 많은 중진 의원들이 대부분 교체가 됐습니다. 30%의 페널티의 벽을 절대로 넘지를 아마 못한 모양입니다. 당 지도부나 당직자로 그 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23분이 모두 공천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명약관화한 결과가 나와서 정말 투명한 공천을 하셨구나. 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뭐 1년 전에 룰 세팅된 것에 의해서 시스템 공천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그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특히 당 내에서의 다면 평가로 인해서 정성적인 평가들이 많이 들어갔고 하위 10%에게 20% 부과됐던 그 페널티를 30%로 10% 상향 조절하는 등 해서 이 모든 것들의 결과가 비명행사, 친명행제라는 이 결과로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고요. 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 다면 평가를 하면 모든 사람이 예를 들면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169명이 있잖아요. 민주당에. 그분들이 모두 다 친명은 다 점수를 많이 주고 비명은 다 점수를 낮게 주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이미 12월에 마쳐진다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건 이미 총선 시작하기 전에 이미 끝납니다. 그리고 그건 나중에 공천 과정에서 그게 열리면서 이제 점수가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게 누가 누구를 그리고 특히 저는 이번에 이번 21대 국회는요 친명보다는 친문이 훨씬 많아요. 전체 비율로 본다고 하면 왜냐하면 친문 공천을 지난 21대 공천에서 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친명 비명을 나눠 가지고 평가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거의. 또 보좌진들이 평가할 때 의원들에 대해서 무슨 이분이 친명이냐 친문이냐 이런 것 따지고 할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그분들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모두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심사 과정에서 이념 논란이 됐던 두 사람이 사퇴하고 이 자리에 이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그다음 이주희 변호사 두 명이 재추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듣습니다. 뭐 이 두 분이 이제 장애인이나 아니면 그 소외계층을 대변하신 분들이에요, 두 분 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을 추천한 것 같습니다. 이건 물론 민주당이 추천한 건 아니고 시민사회연합에서 추천을 한 그렇죠. 것이고요. 앞에 두 분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돼서 결국 이제 사퇴를 하게 됐고, 그건 이제 민주당에서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물러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시민사회에서는 그런 논란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인권운동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소외계층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추천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민주당은 검증 권한만 있어요. 네. 추천 권한은 이 시민사회단체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에서 이제 검증해서 이게 통과되면 그대로 아마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정봉주 후보에 대한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취소가 됐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도태우 후보도 취소를 했고 정봉주 의원 문제도 일파만파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그 목함질의 얘기만 나와서 그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만 나왔을 만 해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사안들이 도저히 이거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줄줄이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민주당의 선거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빠르게 결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큰 부담만 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빨리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결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봉주 후보의 주소. 뭐 모종의 결단이 나올 것으로 얘기했었죠.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만 네. 굉장히 빨리 그 결과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이 정봉주 후보가 이와 같은 그 설화나 혹은 뭐 각종 폭행 전과라던가 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복역을 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다 알려져 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적격 부적격 심사를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그 5대 혐오 범죄라고 해서 그중에서 그 갈라치기 하는 이런 언사 이런 것들을 상당히 배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초기 단계에서 이것이 걸러지지 않고 박용진 의원과의 2차 결선 투표까지 가서 급기야 후보로 결정된 이후에 이것이 불거졌는지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도태우 후보는 그러면 이거 영상 다 올리고 있는 거 있었잖아요. 또 다른 분 일본에 뭐 일제 치하에 있던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던 분도 있고 SNS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걸 다 모든 걸 검증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워낙 영상들이 많으니까 그 모든 걸 다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런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둘 다 비판받아야 돼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봤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이제 다자구도가 이제 향후 총선의 변수가 되나라는 부분인데 일단 조국 혁신당이 가장 큰 변수긴 변수입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항상 손은 잡고 연대 나대 합당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아마도 이제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요 합당하겠다는 얘기를 해버리면 지지를 안 해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같은 편이다 생각하고. 그렇죠. 네. 선거 끝나면 합당할까요? 그럼 누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명성을 보여주는 의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그리고 총선 끝나고도 우리가 단독으로 활동을 하겠다라는 걸 자꾸 보여줘야 지지자들이 더 많이 모이게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에 실망한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네. 중도진영에 있는 분들 중에 민주당을 싫어하지만 또 현 정부에 대해 실망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조국혁신당을 저는 지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단독적으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합당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아마 조국 대표 입장에서 이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그 조국 혁신당의 지지를 좀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민 비조를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비조 지민을 얘기한다는 거 앞뒤가 아니겠습니까? 바뀌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 뭐 시쳇말로 지지율이 깡패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네. 조국 혁신당에서는 지지율이 좀 급격히 올라간다 생각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조국 혁신당을 찍으러 나왔으면은 뭐 지역구도 민주당을 찍고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앞뒤가 이제 바뀌어 있는 형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창당 당시부터 그 대표가 가지고 있는 실형 곧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합류하는 분들 역시도 뭐 전과가 있다거나 지금 수사를 받는다거나 징계 대상이라던가 아니면 역시 뭐 실형을 받은 그런 전력이 있는 분들만 모이면서 또 1호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서는 과연 어떤 그 공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은 분명히 남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간단하게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제 광산을로 갔죠. 네. 어떻게 좀 판세를 보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예전처럼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호남에서 사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지율이 좀 낮고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지지율도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려우실 거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번 이제 선거에서 만약에 패배를 하시게 되면 네. 정치 활동하시기가 좀 어렵지 않으시겠어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가 호단위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것도 5% 미만에 지금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난번 그 개혁신당의 합당 과정과 그리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어떤 그 제3 대안으로서의 동력을 상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